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치훈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제 형법 공부를 같이 시작할 텐데요. 형법을 지금 횟수는 총론, 강론 합쳐서 한 25회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강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생각 같아서는 한 50회 했으면 좋겠는데, 뭐 학원 저 혼자 전세 낸 것도 아니고, 전체 학원 일정하고 다른 강사님들 강의 일정하고 해서 지금 25회로 일단 정했고요. 간략하게 지금 강의를 소개를 좀 하면, 이제 우리 교재는 그 신호진 박사님 쓰신 형법 요론 2022년 판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책을 가지고 들으시기는 좀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페이지 수를 언급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거 좀 불편하실 거라 교재는 가급적 준비를 하셔야 되고, 강의 대상인데요. 강의 대상을 이번에는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뭐 수강생 여러분들 중에 과거에 형법 공부를 좀 했던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 강의의 컨셉은 처음 형법 공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것저것 너무 궁금하고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특히나 형법은 용어가 참 이상해. 쉬운 말로 쓰면 될 거를 너무 어렵게 써놔가지고 무슨 뭐 행위 반가치, 결과 반가치, 여러분 살면서 반가치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지 않는 그런 이상한 어려운 용어들을 막 쓰기 때문에 처음에 읽으면 이게 뭐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고. 목적 활동성의 수행,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가. 이러니까 이런 거를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모든 부분을 하나도 뚫리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다 뚫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지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은 또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그 공부하다가 의문 나는 부분들을 옆에다가 뭐 메모를 해가지고 이게 이런 뜻인가 이런 걸 메모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아마 공부를 끝까지 마치고 나면 내가 했던 메모의 80%는 이미 해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 전체적으로 읽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많아서 처음에 안 뚫리는 것 뿐이니까, 일단은 그 모든 의문점을 다 뚫고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일단 제가 그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요. 결국 출제의 대상은 판례예요. 판례. 조문과 판례. 왜 그러냐? 판례를 내고 조문을 내야 출제 오류 시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학설과 이론을 문제를 냈다가는, 야, 다른 이론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정답이 된다고 할 수 있어? 이런 출제 오류 시비가 붙고, 요즘은 소송도 붙죠. 그래서 그런 그 오류 시비를 없애려면은 판례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데 이 파트는 판례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거기 시험에 안 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시험의 출제 대상은 판례다. 조문과 판례가 출제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판례를 많이 읽고 그 익숙하게 해두는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판례를 달달 외우세요라고 말하기는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거 좀 이해를 하고 그 머릿속에 넣어야지 판례를 그냥 뭐 달달 외우라고 하면 되느냐. 근데 사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판례를 그 하나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건 사실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판례 하나를 이해하려면 판결 요지 우리가 써있는 서너줄 그거 봐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안 되고 대법원 판결 전문을 봐야 되거든요. 전문 뭐 짧게는 한 6, 7페이지, 길게는 막 70페이지씩 돼요. 근데 그거 읽어도 잘 안 나와. 왜냐하면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에 자세하게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판례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대법원 판결 전문 다 읽어보고 그 2심, 1심 판결까지 다 봐야, 아, 그래서 이렇게 판례가 이렇게 했겠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판례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공부를 하면 제대로 오래 공부를 하게 돼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절대 수험생은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해서 보충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은 이제 여기 있는 거에서 양을 너무 늘리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형법 요론 자체도 양이 많아요. 이거를 여기 있는 거 다 알기도 어려워, 사실은. 근데 그거를 뭐 더 벌려가지고 뭐 관련되는 무슨 논문을 읽고 판례를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같이 공부하다 보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토론하거든. 야, 이게 판례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 만약에 사실관계가 이렇게 바뀌면 이거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판례랑 모순 아니냐? 이러면서 막 토론하거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별로 쓸데없는 짓이야. 그럴 시간에 판례를 한두 개 더 열심히 읽어서 익혀두는 게 낫지,
여러분들이 토론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답이 나온들 그게 무슨 그 문제 맞추는데 크게 영향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 시간 낭비를 줄이고 스피디하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시험 공부는 그렇습니다. 시험 공부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우리가 학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학문하는 게 아니니까 스피디하게 진행을 나아가고 모르는 부분이 나오고 이게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궁금증이 있으면 메모 정도 해놓고 넘어가셔야지 그거를 가지고 막 30분 동안 혼자 끙끙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앞으로 제가 그 강의할 때 하는 내용들 다 많이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얘기 해주면 절대 안 잊어버리겠지. 요거 하나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언젠가 스쳐 지나가듯 본 것 같은 판례 하나가 언젠가 스쳐 지나가듯이 본 것 같은 판례 하나가 시험장에서 나를 구원한다. 요거를 절대 잊지 마세요. 언젠가 스쳐 지나가듯 본 것 같은 판례 하나가 시험장에서 나를 구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공부를 그러니까? 꾸역꾸역 해야 돼. 그냥 꾸역꾸역. 진도가 좀 늦어지고 내가 못 따라가고 어쩌고 해도 그냥 꾸역꾸역 계속 해야 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예상했던 대로 깔끔하게 오늘 뭐를 준비했더니 뭐가 착착착 되고 이해가 되고 문제를 풀었더니 다 맞고 객관식 풀었더니 이제 뭐 알겠고 세 번째 정도 돌리니까 이제 올해는 붙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태는 오지 않아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시험장 들어가서 그냥 뭐 모르겠는데 이거 막 찍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하고 나왔는데 턱걸이로 붙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정말로 깔끔하게 1년의 모든 공부가 내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돼가지고 딱 하고 났더니 시험을 다 풀고서 시간이 15분이 남아가지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시험이.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오늘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이 하빌태적 범죄론 체계에 따른 범죄 성립요소 정리 이거 있죠?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만들었던 건데요. 요건 뭐냐면은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거 지도예요, 지도. 이게 우리가 지금 이 교과서 공부할 때 총론 공부하는데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요걸 항상 보시면서 내가 왕십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나 그거를 항상 요걸 보시면서 옆에 놓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그 굵은 글씨 저기 궁서체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이걸 제가 어저께 이거를 궁서체를 다른 글씨체로 바꿔볼까 했는데 역시 궁서체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뭐냐면 그 쟁점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궁서체 보면 행위 주체, 신분범, 법인, 공범 및 정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요건 요소 중에 행위 주체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쟁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서체 부분, 이게 당연히 시험에 많이 나겠죠. 쟁점이니까 이제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첫 번째 요건 지금 고의범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과실범이에요. 과실범은 조금 체계가 다르고 그다음에 부작위범도 좀 다르죠. 지금 세 개를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니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첫 페이지예요, 그죠? 이 고의범의 체계,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 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항상 같이 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막바로 이제 강의에 들어갈게요. 자, 5페이지죠. 형법의 기본 개념. 자, 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이란 무엇이냐? 의의가 그거죠. 형법이란 무엇이냐? 범죄와 형사제재를 규정한 것이 형법이다. 범죄와 형사제재. 왜 형벌이라고 안 해? 보완처분이라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형벌과 보완처분이라는 것 두 개를 다 포함하려니까 범죄와 형벌 이렇게 안 쓰고 범죄와 형사제재 이렇게 쓴다. 보완처분이 뭔데요? 그건 나중에 또 보다 보면 나옵니다. 그냥 지금은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 협의는 좁다는 뜻이고 광의는 넓다는 뜻이죠. 형법이라는 게 좁게 보면 어떻고 넓게 보면 어떻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좁게 보는 형법이라는 거는 우리 형법전에 형법이라고 쓰여진 법이 있어요. 그 형법전에 있는 그 형법을 말한다. 참 한 가지 저기 수업 들으실 때 그 법전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중간중간 법조문을 이렇게 볼 거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두꺼운 법전 사가지고 가져다니실 필요 없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시면 다 아시겠죠? 법제처에 국가법령 정보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여기 들어가면 현행법하고 과거의 법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거 연역법령까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출력하셔가지고 일단은 형법만 출력해서 그걸 가지고 다니시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읽으세요. 조문을 자꾸 읽어야 돼요. 특히 나중에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 공부하면 그건 더 그런데 조문을 자꾸 읽어버릇하고 요 형법은 출력해서 가지고 있으신 저기 수업 들을 때 가지고 들어오셔야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중간중간 제가 법전을 읽을 때 같이 따라오실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여기에 보면 형법이라는 게 법이 있는데 여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면 그 형법이라는 이름 붙은 법이 그게 협의의 형법이에요. 광의의 형법은 이름이 어떻게 붙어 있든 간에 어느 법에 어느 조항에 들어있든 간에 그것이 그 범죄와 형사 제재라는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걸 전부 다 광의의 형법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형법학의 연구 대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대학원 가서 나는 형법학을 공부하겠다 그러면 광의의 형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뭐 국가보안법이고 도로교통법이고 조세범처벌법이고 이름이 무엇이건 간에 범죄와 형사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걸 전부 다 광의의 형법이라고 한다. 그 밑에 질서위반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양적으로 구별된다. 경미한 것을 굳이 형벌로까지 다스릴 필요가 없을 때 그때 그거를 이제 질서위반법이라고 하는 것이지 요게 형법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형법의 성격이죠. 이제 법체계적 지위. 전체 법체계에서 형법이 어떤 지위를 가지느냐. 공법이고 사법법이고 실체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공법은 반대 개념이 사법이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사법이에요. 민법이 사법이고 공법은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다루는 게 공법입니다. 그럼 헌법도 공법이겠죠. 행정법도 공법이고 형법도 공법입니다. 행위자는 누구를 상대해야 돼? 경찰과 검찰과 법원을 상대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형법은 공법이고 사법법이라고 하는 거는 재판에 적용되는 거니까 사법법이라고 한다. 그거를. 그 다음에 실체법.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알맹이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실체법. 반대 개념은 절차법인데 형사소송법에 보면요. 형사소송법을 아무리 봐도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역 몇 년에 처해지는지 안 나와. 형사소송법에 그런 알맹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형사소송 절차, 수사와 재판을 어떻게 할 거냐는 절차만 규정하고 있지 거기 어딜 봐도 알맹이가 안 나온다고. 그 알맹이는 어디 써 있어요? 형법에 쓰여 있지. 그래서 그런 알맹이를 다루고 있다고 해서 이걸 실체법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형법의 규범적 성격, 가설적 규범, if then 이런 그 형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뭐 하면 어찌한다 이런 식의. 가설적이라는 게 가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가정적이라고 쓰면 되는데 꼭 가설적이라고 써 이런 말을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그 다음에 평가 규범이고 결정 규범이고 어떤 행위가 이거 하지 마, 이건 나쁜 짓이야 라는 평가를 내린 거죠. 사람 죽이면 안 돼, 이건 나쁜 짓이니까 이거 처벌할 거야 이런 평가 규범이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서 일반 국민들이 아 이런 짓은 나쁜 짓이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의사를 결정하게 만드는 규범이다. 그래서 또 의사결정 규범이다. 행위 규범이고 재판 규범이다. 일반 국민이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판사가 재판할 때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그 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행위 규범이자 재판 규범이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오늘 강의가 처음이라 긴장을 해서 그런가 목이 타지? 7페이지. 여기서부터 좀 이제 보셔야 되는데 형법의 기능이 있어요. 형법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형법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첫 번째 규제적 기능, 두 번째 보호적 기능, 세 번째 보장적 기능이 있는데 규제적 기능은 여기 보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행위 규범 및 재판 규범으로서의 기능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옆에다 좀 메모를 해놓으세요. 범죄를 규제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에요. 규제적 기능이라는 게 범죄를 규제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다. 너무나 당연한 기능이죠. 그래서 어떤 책들은 이 규제적 기능을 안 쓰는 책들, 빼놓고 있는 책들도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형법이 뭐하러 있는 거야? 범죄를 규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규제적 기능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 보호적 기능은 이제 형법이 뭔가 보호를 하겠죠. 법익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한다. 법익이라는 게 뭘까요? 법익은 법으로서 보호되는 이익을 법익이라 그래요. 법으로서 보호되는 이익이 법익인데, 이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익, 혹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 법익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법으로 보호되는 이익, 요거를 지킨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형법으로. 근데 여기서 법익 보호 기능과 관련해서 이제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형법은 가장 강력하죠. 원래 규범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도덕으로 먼저 해야 돼. 도덕과 윤리로서 먼저 하고, 이게 도덕과 윤리거든.
도덕과 윤리로 사회가 원래 운영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안 돼. 어떤 놈들은 도덕과 윤리심이 없는 놈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놈들을 법으로 규율하는 거야. 여기 법으로. 이거 안 되겠거든. 법은 곧 강제죠. 도덕과 윤리를 하고 법으로 하는데 법으로 해도 안 되는 놈들이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해? 형법으로 다스려요. 이게 최후에 하는 거예요. 최후에. 그래서 형법이라고 하는 건 보충성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될 때 보충한다 그런 얘기예요. 최후 수단이다. 다른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안 될 때 이게 보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형법이다. 그러니까 그 무슨 뉴스 같은 데서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규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벌 규정을 신설해서 강력하게 규율해야 됩니다.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생각해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징역 5년에 처한다. 이런 법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되겠어요 그거? 안 되겠지. 그건 도덕과 윤리의 영역이잖아. 그렇죠? 효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상속 지분을 일정 정도 깎는 거야. 이건 가능하다. 이건 법이 민법으로 다스리는 거지. 그것도 안 되면 최후에는 효도하지 않으면 감옥에 갖다 가둬야 되는 것까지 나아가겠죠. 근데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것이 아니다. 어쨌든 형법은 요 보충성. 형법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수사기관이 막 설치고 다니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 두 번째 이제 이 보호적 기능 중에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한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가 뭐지? 이건 뭐냐면 그 형법으로서 형법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규율해 나가잖아요. 나쁜 사람을 짓을 범죄 저지른 사람을 처벌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 어떤 행위는 하면 안 되는 행위고 어떤 행위는 해도 되는 행위고 권장되는 행위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잖아요. 이렇게 돼서 그 행위를 사회 공동생활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익보호 기능을 통해서 이런 그 행위의 측면도 같이 보호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관련해 가지고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 메모를 해두세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법은 도덕의 등뼈다. 뭐 척추라고 해도 되고 등뼈.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법은 도덕의 등뼈다. 이런 표현이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 기능과 관련된 그런 표현이다. 이 얘기죠. 법은 도덕 중에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거 법으로 만들고 그 법 중에서도 더 안 되는 놈은 형법으로 다스린다. 형법은 도덕의 등뼈다. 보장적 기능, 이게 사실은 좀 중요해요. 보장적 기능은 뭘 보장해? 인권 보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권 보장적 기능이야. 인권 보장적 기능.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형법의 기능 중에 하나죠. 둘째 줄에 의의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장적 기능의 이제 수행 방법. 둘째 줄 오른쪽에 죄형법정주의,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죄형법정주의 보장적 기능이라는 게 나쁜 짓을 해도 형법의 규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내가 처벌받을지 아닐지를 먼저 법전을 보면 돼.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법전을 뒤져보면 돼요.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네? 그러면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만약에 그러려면 이제 그렇게 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 법전에 규정이 돼 있어야지. 법전에 잘 규정이 되어 있어야 그걸 보고 내가 해도 되는 행동인지 안 해도 되는 행동인지를 보고 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엄하게 처벌받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죄형법정주의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권보장적 기능이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의의 중에 그런데 요 그 두 번째 문단 보세요. 보호적 기능하고 보장적 기능은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법익보호를 하려면 법익보호와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해서 우리 사회를 범죄로부터 지키려면요. 사실은 이 조항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 조항 하나만 있으면 돼. 형법이고 지금 무슨 온갖 형법 조항 싹 다 폐지하고 형법 제1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처벌한다 끝. 2조도 없어 이제. 요거 하나만 만들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고등학생이 삼선 스레바를 신고 걸어가고 있으면 경찰가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너 삼선 스레바 신는 건 고등학생이 나쁜 짓이네 너 긴급 체포야 해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처벌하는 거야. 저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글쎄 그거야 뭐 벌금 5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징역 3년 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면
정말로 벌벌 떨면서 길 가다가 경찰만 봐도 모두가 숨을 죽이겠지. 그러면 뭐는 달성할 수 있어요? 보호적 기능은 달성할 수 있어. 범죄자가 설칠 수가 없어요. 걸렸다 하면 죽는 거야 그냥 무조건. 도둑질했어. 나쁜 짓이네. 처벌한대. 넌 사형. 어떻게 사형입니까? 야 처벌은 사형이 포함되는 거야. 너 사형이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쉬워. 사회 이 보호적 기능을 달성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국민의 인권 보장이 될 수가 없지. 모든 사람이 벌벌 떨면서 인권 침해가 인권 유린이 아주 일상화되겠죠. 그래서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또 보장적 기능을 너무너무 강조해. 막 여기 막 형법 조항을 너무너무 축소해가지고 막 이거 안 돼. 이거 다 무죄야. 다 무죄야. 이 조항 안 걸려. 다 무죄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범죄로부터 법익과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형법의 발전. 형법의 역사는 복수시대, 위하시대, 박해시대, 과학시대가 있는데 위하가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위하. 이게. 위하가 뭐냐면 그 위협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위협. 겁주는 거야. 겁주는 거. 위하. 그 왜 위협이라고 하면 되는데 또 위하라 그래요. 하여튼 위협의 의미다. 겁을 주는 거. 요거를 위하라고 한다.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시험에 뭐 출제가 돼가지고 뭐 카롤리나 법전은 뭐 위하 시대냐 아니 이런 거 안 납니다. 시험에. 옛날엔 났지만 아주 옛날엔 났지만 요새는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인지만 알면 되는데요. 위험사회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산업사회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막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위험이 아주 일상화된 사회가 됐다는 거야. 이게 옛날처럼 뭐 마을 단위로 이렇게 정이 넘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범죄가 일상화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죠. 범죄가 일상화되고 위험이라는 것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이런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독일의 사회학자가. 그래서 그 위험사회라는 용어가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형법이 이제 이와 같은 위험사회 하에서 형법이 이제 법익을 보호하고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야, 이거 옛날처럼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 범죄를 쫓아갈 수가 없는 거야. 범죄가 격증을 하니까 안 되겠다.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처벌하는 것 갖고 안 되겠고, 이제는 아예 좀 땡겨가지고 이거는 예방을 해야 되겠다. 예방. 그래서 앞으로 땡기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행위를 하고, 전에는 이 어떤 행위가 있으면 수사하고 재판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때 처벌을 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대응이 안 되니까 이걸 앞당기자는 거예요. 앞당겨. 행위 이전 단계. 요걸 가지고서 처벌하자는 식으로 행위 이전 단계까지 앞당기자는 거야. 이게 뭐냐? 그래서 여기 이제 위험 예방 기능에 강화라는 게 있죠. 예방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예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막아야지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는 이 위험 사회에 대응을 할 수가 없더라. 법익 개념의 기능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옆에다 메모를 하세요. 보충적 법익 보호 사상의 완화 또는 포기. 보충적 법익 보호 사상의 완화 또는 포기. 지금까지는 어떤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형법으로 정하잖아요. 어떤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이제 형법 전에 집어넣는 거야. 그런 행위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법익보호 사상을 완화하거나 포기해가지고 여기서는 무슨 보편적 법익 개념 이런 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형법 전에 우리 뒤에 이제 강론법은 쭉 나오는데 예컨대 절도죄야. 절도죄를 형법에 규정함으로써 뭐를 보호하려는 거야? 그게 법익이거든요. 어떤 법으로서 보호되는 이익을 이 절도죄라는 조항을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뭐죠? 소유권이지 뭐 소유권. 개인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절도죄라는 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법조문에 뭐가 들어갈 때는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매치를 시키다 보니까 이 위험형법, 이 위험사회에서는 안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완화해가지고 막 그런 법익이 뚜렷지 않아도 일단 처벌하고 보자는 식의 뭐 약간 이런 거에 과격하게 말하면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 세 번째가 이게 이제 핵심이죠. 형법적 보호의 전치화. 전치가 무슨 뜻이에요? 전치. 앞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죠. 전치사. 이 영어로 이거잖아. 전치사, 그죠? 전치사 뭐 앞에 온다고 전치사야? 명사, 대명사 앞에 온다고 전치사잖아. 프리포지션 앞에. 전치라는 게 그런 얘기야. 앞으로 보낸다는 거야. 앞으로 당긴다. 이게 전에는 뭔가 행위를 해가지고 사람이 죽고 누가 물건을 훔치고 이런 결과가 발생하면 그거 붙잡아서 처벌하는데 이제 그거를 좀 앞당겨가지고
굵은 글씨 보세요. 추상적 위헌범. 추상적 위헌범이 뭐냐면 결과 발생까지 안 나가고 추상적으로 뭔가 위헌만 발생시켜도 처벌하겠다는 게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그 다음에 추상적 위헌범의 형식으로 점점 더 이게 이런 내용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로 앞당겨가지고 예비 단계. 사람을 죽인 다음에 처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사람을 향해 칼을 겨누고 달려가는 이 상황에서야 막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칼을 살 때부터 잡아야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비 단계. 실행의 착수라는 게 이제 뒤에 미술원에서 배우겠지만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총을 겨누는 거, 칼을 빼들고 다가가는 거, 이런 게 실행의 착수인데 이거 단계에서 해가지고 이미 늦다는 거야. 사람 죽은 다음엔 소용없고 총을 겨눈 다음에 소용없고 총 살 때부터 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형법을 가지고 규율하는 거를 이 행위 이전으로 자꾸 땡기려고 하는 거야. 너 사람 죽이려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이게 이제 위헌 형법의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점이 있죠. 어때요? 딱 봐도 겁나잖아, 이거. 그죠? 겁나지.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너 칼이 왜 갖고 있어, 이거? 너 사람 죽이려고 그랬지, 너?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위헌 형법은 정말 위험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법치국가 형법의 그 위헌 형법 문제점의 맨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법치국가 형법의 제한을 완전히 벗어난 위헌 형법이 될 수는 없다. 이게 오늘날의 지배적인 견해다. 그래서 위헌 형법을 신나게 해보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한을 가야 된다. 자, 이제 죄형 법정주의가 나왔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우리 시험 범위죠. 죄형 법정주의부터. 죄와 형은 미리 법으로 정하라는 주의가 죄형 법정주의예요. 범죄와 형벌은 미리라는 걸 추가해야 되겠지. 미리 법률로 정하라는 게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 이게 죄형 법정주의예요. 즉 법에 범죄라고 규정한 게 그게 범죄예요. 범죄가 뭐냐 그러면 법에 범죄라고 규정한 게 그게 범죄야, 형법에. 그러니까 그렇게 안 쓰여 있으면 그건 범죄가 아니죠. 범죄가 아니니까 형벌도 없는 거지. 이게 죄형 법정주의다. 여기에 셋째 줄에 헌법적 원칙, 요거를 좀 표시해 놓으세요. 헌법적 원칙이에요. 단순히 우리 형법, 법률 수준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헌법적 원칙이 된다. 우리 법체계에서 헌법이 최고죠. 제일 높은 게 헌법이지. 그러면 헌법이 있어요. 이 밑에가 법률이거든. 이 밑에가 뭐 명령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게 체계야. 그런데 죄형 법정주의는 헌법적인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법률을 만들면 어떻게 돼? 국회의원들이 근데 막 만들어버렸어. 죄형 법정주의 위반하는 법률, 아까 같은 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처벌한다. 이런 조항을 막 미친 척하고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헌법적 원칙이니까 죄형 법정주의가 여기 있는 거잖아. 지금 죄형 법정주의가. 여기에 있는 거니까 헌법 위반이지. 헌법 위반이라서 위헌 무효가 된다. 이게 넷째 줄에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죄형 법정주의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고 쳐봐. 이거 법률적 원칙이야. 그러면 법률로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안 돼요. 그러면 헌법적 원칙이다. 의미 내용, 법률 없이는 범죄 없다. 법률로 정한 게 범죄니까 법률 없으면 범죄가 없는 거야. 법률에 쓰여져 있지도 않은데 이건 법률에는 안 써 있지만 그래도 범죄야. 너 처벌해야 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법률 없이는 형벌도 없다. 형벌의 종류와 정도도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기능이 나오겠지.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보장적 기능. 이게 아까 그랬잖아. 보장적 기능하고 죄형 법정주의는 반드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국민의 인권 보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죄형 법정주의가 없이는. 그 다음에 적극적 일반 예방 기능. 또 이건 뭔 소리냐? 이거는 뒤에 이제 일반 예방 중에 나올 텐데 그냥 그런 게 있다고 넘어가시면 돼. 이거는 그 밑에 있는 마지막 줄에 표현만 하나 기억해 두세요. 법 의식의 규범 요구를 내면화. 이것도 무슨 말이지?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시민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야. 적극적 일반 예방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예방, 뭐를 예방해? 범죄를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일반적으로 범죄를 예방해. 어떻게? 적극적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칼 들고 가다가 형법전에 보니까 사람을 죽이면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네? 하지 말아야지. 요게 이제 소극적 일반 예방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방을 하는 거지, 범죄를. 그런데 적극적 일반 예방은 그걸 넘어서서 사람들 마음속에 법을 잘 지키려는, 그 규범을 잘 지키려는 선량한 마음을 심어준다는 거야. 이게 적극적 일반 예방 기능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적 기능과 적극적 일반 예방 기능을 한다. 그래서 사회의 법질서 안정에 기여하죠.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들 뭐 뉴스나 이런 데서 계속 보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뭐 악용하면 안 된다, 또 통장을 빌려주면 처벌합니다, 이런 얘기 계속 들으면 아,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죠. 그게 통장을 빌려주러 가다가 아, 요거 하면 처벌받는다는데 하지 말아야지, 이걸 넘어서 선량한 시민들이 이제는 그걸 보고서 아, 이제 이런 짓은 하면 안 돼, 저런 거 연루되면 절대로 안 돼, 법을 잘 지켜야 돼, 이런 마음을 먹게 되죠. 그게 적극적 일반 예방 기능이고, 연역과 사상적 배경이 있다. 연역은 뭐 대헌장과 프랑스 인권선언, 여기 이런 것이 연역이고, 이것이 나온 사상적 배경에는 삼권 분립론과 심리 강제설이 있다. 몽테스키우는 삼권을 분립하면서 이 사법부 있죠. 사법부는 이거는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해야지 판사들이 자기들이 막 법을 적용하는데 큰 재량을 가지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판사들은 아주 세세하게 정해져 있는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만 하도록 만들어야, 그래야만 그 나라가 바로 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판사들이 다 귀족이었거든. 전부 다 귀족들이 판사를 했기 때문에 판사들에게 재량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법을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하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죄형 법정주의 하나의 사상적 배경이 됐다. 포이어바하가 심리 강제설, 사람은 유불리를 따져서 행동하는 이성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법에 이런 거 하면 감옥 보낸다고 써 있으면 그거 보고서 무서워서 안 할 것이다. 이게 심리 강제설. 그러려니까 어떻게 된다고? 미리 써놔야 된다, 이런 얘기죠. 미리 법률로 규정을 해놔야 된다. 현대적 의의는 어떠냐? 법치국가 원리 뭐 이렇게 되고,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나오죠. 실질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용을 보겠다는 거야. 전에는 뭐냐면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그랬지, 성문의 법률로 정할 때 그 법률의 내용이 어때야 되는지는 따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악법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악법이. 국회의원들이라고 다 뭐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악법이 만들어져. 악법이 만들어져 갖고 사람을 처벌하는데 아무리 봐도 부당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지? 야, 안 되겠어.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서 정하는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 법률의 내용이 훌륭해야 돼.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셋째 줄에 적정한 법률 없으면,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겠다는 거야. 내용도 훌륭해야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힘이 세져요?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힘이 세지죠. 누군가는 이게 내용이 잘못됐다는 선언을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쪽으로 이제 권한이 점점 몰리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내용을 보겠다는 거고. 자,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중에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성문법률주의 가장 핵심이겠지.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로 정하라는 게 죄형법정주의니까 성문법률주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문이 무슨 말이에요? 성문. 문자로 되어 있는, 그런 뜻이에요. 문자로 되어 있는. 그럼 반대말은 뭐지? 불문.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죠.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대표적인 게 관습법이에요. 관습법. 성문법은 문자화되어 있는 법률이에요. 문자화돼. 법전에 찾으면 글자로 쫙 쓰여 있죠. 그러니까 전부 성문법이야.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예요. 아주 완비된 성문법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근데 불문법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관습법인데, 관습법은요, 관습법전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그냥 사람들 속에서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관습법이야. 그냥 사람들이 다 알고는 있어. 아, 이거 지켜야 돼. 우리 다 관습이야. 이거 알고는 있는데 어디 글자로 쓰여져 있는 건 아니죠. 불문법이에요. 그게.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고 당연히 성문의 법률로 정하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형법정주의의 요구다. 성문법률주의 옆에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포괄이행 금지, 관습형법 금지, 이 두 개가 내용입니다. 성문법률주의의 주된 내용은, 하나는 포괄이행 금지, 하나는 관습형법 금지. 이거는 지금 방금 성문법률주의라는 말로부터 바로 나오죠. 성문법률주의, 글자화된, 문자화된 그 법전에다 적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습형법은 안 된다는 거야. 지역에 갔어요. 부산 지역에 갔어. 그랬더니 갑자기 경찰이 붙잡아.
선생님 법을 위반하셨는데요. 제가 무슨 법을 위반했습니까? 저희 부산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관습형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관습형법 위반하셨네? 이러고 잡아가. 돼요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포괄이인 금지 요거부터 이제 볼게요. 이제 요건 메모만 해놓고 내려가면서 봅시다. 개념이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 또 이건 뭔 소리야?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거. 법을 우리 체계로 나누면 맨 위에 헌법 있죠. 이거 우리의 최고법이야. 헌법 이상의 법은 없어요. 헌법이 최고법이지. 요 밑에 법률이 있어. 법률이 있고 여기 명령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이게 우리 법 체계의 그 위계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은 명령을 위반할 수 없고요. 명령은 법률을 위반할 수 없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게 전부 체계야.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요 법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야 법대로 해. 법대로 하자고 할 때 그 법하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좀 달라. 이건 뭐냐면 국회에서 만든 법이에요. 만든 법률이야.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말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 그러면 이거 명령은 누가 해? 이거는 대통령이 해요. 요거는 규칙은 요건 장관이에요. 그래서 요건 이름이 뭐냐? 요건 이름이 보통 무슨 시행령이야. 요거는 이름이 무슨 시행규칙이야. 요거는 이름이 보통 무슨 법으로 돼 있어. 또는 법률 이렇게 돼 있어. 헌법은 그냥 헌법이죠. 여러분 근데 헌법전에서 우리 저기 법전에서요. 헌법 찾으려면 히읗에 가면 있을 것 같잖아. 없어요 헌법이. 기억님도 쭉 하고 히읗에 가면 없다고. 아 헌법은 최고법이고 가장 으뜸이니까 맨 앞에 있겠거냐고 보면 또 없어. 어디 있어 헌법은? 디귿에가 있어 디귿에. 정식 명칭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야. 그래서 헌법은 법전에 디귿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법이 어떻게 되냐면 세트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세트야. 세트.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 무슨 법제처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메뉴가 있어요. 3단 비교라는 메뉴가 있어. 3단 비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단 비교에 보면 표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돼 갖고 여기 무슨 법, 무슨 시행령, 무슨 시행규칙 이렇게 해 가지고 요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한꺼번에 딱딱딱 일목요연하게 보도록 되어 있는 게 3단 비교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법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판례를 나중에 보면 뭐 시행규칙이 어떻고 시행령 막 나온단 말이야. 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때 지금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말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 이거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도 해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왜 죄형법정주의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어야만 되지? 성문법률주의가? 왜 그렇죠? 우리 근대 법체계의 기본이 뭐야? 근대 법체계의 기본이 뭐예요? 나를 파괴할 권리는 나만 가지고 있죠. 나를 파괴할 권리는 오로지 나만 가지고 있어. 국회의원은 누가 뽑아요? 우리가 뽑잖아. 내가 내 손으로 뽑지. 내가 내 손으로 뽑아서 세운 나의 대표자가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나에게 형벌을 부과하겠대.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건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내가 직접 뽑아서 세운 나의 대표자니까. 그 대표자, 즉 나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가 나를 감옥에 넣겠다는 거는 그거는 결국 내가 나 스스로를 지금 그 파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괜찮다는 거야. 그런데 이건 안 되겠다는 거야. 이거는. 이런 사람들이 법률도 서로 토론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앉아가지고 혼자서 쓰는 이런 대통령령, 시행령 이런 거 가지고서 나를 처벌하는 거는 나는 이런 거 시킨 적이 없다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려고 국회의원들을 만들어 놓고 국회로 보내는 거잖아. 그죠? 그거 하라고. 나를 규율하는 법을 너희들이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뽑아서 세우는 거야.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 가지고만 나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나를 파괴할 수 있는 권리는 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경우 여기 보면 이제 무슨 뭐 조례가 있는데 법률에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법률이 하여튼 뭔가 발을 걸치고 있어야 돼요. 법률이 근거가 있어야 돼. 반드시 나한테 뭔가 의무를 부과하거나 나에게 뭔가 불이익을 주려면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두 번째 판례도 그렇죠. 구성 요건이 어떻게 돼 있어? 처벌하는데 단체 협약에 위반하면 처벌한대. 단체 협약 국회에서 만들었어? 아니잖아요.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만들어야지. 단체 협약은 노사 간의 협약이거든. 사장님하고 노동조합하고 만나가지고 약속하는 게 단체 협약이라고. 그거 위반한 사람 처벌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처벌하도록 만든 거야. 노조하고 회사 사장님하고 나를 처벌하는 거야. 그죠? 두 사람이 처벌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근거가 뭐냐? 대의민주주의. 이거 기본이에요. 대의민주주의. 내가 뽑아서 세운 나의 대표자만이 나를 규제할 수 있다는 거야. 법적 안정성 보장해야 되죠.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제 위임위법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여러분 국회에서 법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가지고 본회의장에 모이기 전에 막 소관 상임위원회 거쳐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 거쳐서 국회 본회의까지 와서 제적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과반수 의원이 찬성해야 법 하나 만들어지죠. 그거 법을 만드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법 하나 통과시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도 법이 통과되고 내일도 법이 통과되는 게 아니야. 이거 가지고 뭐 싸우고 정쟁하고 또 할 거 많잖아. 국회의원들이 뭐 이것저것 뭐 다툼도 하고 그러다가 연말에 있잖아요. 연말에 더 이상 안 되겠거든 이제. 그 연말에 막 무대기로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돼요. 하루에 그게 몇 년인가 하여튼 옛날에 하루에 101개인가 법이 통과된 적도 있어요. 법이 그런 식으로 통과가 안 된다고. 아주 어려워. 미루고 미루다가 마지막에 해. 그런데 사회는 얼마나 급격하게 빨리빨리 변해요. 새로운 종류의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거 규율할 때마다 형법을 계속 개정하고 새로운 조항을 넣어야 돼. 못한다니까. 쫓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일정 정도는 법률에서 대강만 정하고 명령이나 규칙에 위임을 하는 거야. 야, 이거 대충은 우리 국회에서 정할 테니까 그 자세하고 세세한 내용은 니네가 정해. 왜 그래요? 대통령령하고 장관 부령 이거는요. 무슨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부령, 대통령령 이런 거는 그냥 앉아서 만들면 돼.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오늘 만들어서 국무회의 통과하면 돼요. 국무회의가 자기 장관들이잖아.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이잖아. 장관 부령도 마찬가지. 이거는 금방금방 만들 수 있거든. 시행령, 시행규칙은 뭐 모여가지고 뭐 의결 정족수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 금방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야 이거 빨리빨리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법률에서는 대강만 정하고 아래다가 좀 위임을 하자. 니네가 좀 구체적인 거 정하도록 그런 겁니다. 위임입법의 허용 및 한계인데 허용은 되는 거야. 그런데 한계가 뭐라고요? 포괄 위임 금지. 그런데 위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야 나는 아무것도 안 정할 테니까 그냥 니네가 다 정해. 이러고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법률이 정한 거야 아니야? 아니잖아. 지금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만 정하라는 건데 법률이 지는 아무것도 안 정하고 다 밑으로 내려가지고 니네들이 다 알아서 해.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금지된다. 자, 위임입법의 불가피성. 사회현상이 복잡하게 하죠. 그리고 국회에서 전문성이 없어요.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전문성이 없다고 자기 지역에서 유지고 우리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 지역의 유지야. 내가 우리 동네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어. 이 사람이 배정받아서 갔더니 원자력법을 만들어야 된대. 아 원자력을 어떻게 알아 이 양반이. 아무것도 모르지. 이러니까 국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게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쉽지 않다는 거야. 이 빠른 세상에 적응해서 법을 빨리빨리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위법규에 위임했더니 내렸더니 무슨 문제가 생겨? 국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 행정부가 만드는 거잖아. 법을 말하자면 이게 대통령 행정부, 장관 정부 행정부잖아.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국회에서 만든 법만 가지고 나를 처벌하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부에서 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필요는 있는데 국회가 아닌 행정부에서 법을 만드는 셈이 되어서 이게 이제 문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턱대고 다 허용할 수는 없고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 엄격하게 그걸 따져가지고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그 허용 요건이 뭐냐 하고 봤더니 첫 번째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돼. 부득이한 사정. 야 이거는 너무 지금 빠르게 막 변화하는 분야고 이거 도저히 이거 매번 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수가 없어. 이런 어떤 사정이 있어야지. 야 이거 귀찮은데 법 만들기도 귀찮은데 그냥 아래서 다 알아 그래. 알아서 하라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만 부득이한 사정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수권법률, 즉 이 법률, 수권이라는 게 줄 숫자, 권한을 주는 법률이니까 요 법률이지, 즉 아래로 내리는 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떤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요 세 가지 요건이 다 갖춰졌을 때에만 허용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위임입법은 해갖고 1, 2, 3 있죠? 요거는 단골로 나오는 문제니까 문장 자체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다 판례 문구 그대로예요. 판례 문구.
이걸 잘 봐주셔야 된다. 자, 이제 한 개 판례를 보는데 제가 앞으로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판례를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시간상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설명이 필요한 것들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꼼꼼히 다 읽어보세요. 첫 번째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볼게요. 여기 바로 이거지.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어쩌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돼서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떤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황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 법을 봤더니 이 지금 두 번째 1번 판례의 꺾음가로 2번 보세요. 이게 복표 발행 현상 기타 사행위 단속법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법에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각 령에 행위는 법 몇 조로 처벌한다. 이렇게 써 있어. 이 각 령이 뭐냐면 이게 부령이야, 부령. 옛날 판례거든요. 옛날에는 뭐 행안부가 아니고 내무부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이 뭔가 명령을 해. 내무부 장관 여기 이거 말하는 거 이거. 내무부 장관이 뭔가를 만들면 그 내무부 장관의 위반한 행위를 이 법으로 처벌한다는 거야.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지금 구속요건의 면에서 내 행위가 어떤 행위가 처벌될 것인지 대강을 알 수 있어요? 강령을 위반하는데 각 영이 무슨 내용인 줄 모르는데 이걸 보고서 어떤 국민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이 행위는 처벌받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건 허용된 거니까 해야 되겠구나를 이거 보고 알 수 있냐고.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두 번째 이 굵은 글씨 보세요. 범죄 구성 요건의 설정을 완전히 강령의 백지 위임했죠. 백지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알맹이 없는 이 지자가 땅 지자거든. 뒤에 나 오늘 볼 텐데 백지. 흰 땅이야. 백지라는 게 흰 땅. 그러니까 아무 알맹이 없는 이런 내용이에요. 알맹이 없이 위임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뭐 정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법률을 봐가지고 법률 조항, 국회에서 만든 법률 조항을 보고 과연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대강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요거는 위헌이라고 본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아래쪽 판례. 자, 1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그 굵은 글씨 보세요. 두 번째 그 꺾은 가로 2번에 두 번째 문단에 의료법에 보면 의료법이 법이지 이게 법률이야. 의료법 이렇게 각 무슨 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국회에서 만든 법인데 의료법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이런 걸 다 정해가지고 내가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는 거죠. 근데 의료법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료법에는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당직. 그러니까 퇴근한 시간 이후에도 병원에는 당직 의료인을 두라는 거야. 그래서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으면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직 의료인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요까지 끝이야. 이렇게 두라고만 되어 있어. 근데 보면 시행령 조항. 시행령은 뭐지 이제? 이거지 지금. 대통령이 만든 시행령. 여기 하위 법률이지.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종합병원은 의사 2명에 간호사 2명 이런 식으로 막 써 있어요. 잔뜩. 그래서 그거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어디에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라고만 되어 있지 종합병원이면 몇 명 두고 어쩌고 하는 거가 여기 어디 쓰여 있어요. 법률 조항만 보고 내가 지금 병원장이야. 우리 병원에 당직 의료인을 둬야 돼. 근데 이 법률 조항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는 법률 조항 보고 의사 몇 명, 간호사 몇 명을 남겨야 되는지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없잖아. 이것만 보고는. 그래서 요거는 잘못됐다는 거야. 더군다나 이거는 더 문제가 위임도 하지 않았어요. 위임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하되 적어도 의사 2명 이상을 두고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당직 의료인의 수를 달리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이 정한다. 이렇게 만약에 법조문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러면 쭉 보고 적어도 2명 이상 하라는 얘기지. 그래 그리고 시행령 봐야 되겠네. 이렇게까지 알 수 있잖아.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그냥 무턱대고 시행령에서 이렇게 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15페이지 3번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게 뭐야? 이거 보고서 알 수 있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래.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야 내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인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뭔지 이거 보고 알 수 있어요? 이 조항만 보고? 알 수가 없지. 대강도 알 수가 없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판례 왜 소개하느냐 하면 요 밑에서 마지막 그 밑줄 부분 보세요. 헌법상 포괄위임
입법 금지 원칙 및 죄형 법정주의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또 위반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법률주의 하고 있잖아. 성문 법률주의. 성문의 법률로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 정하라.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서 뭐 포괄 위임 금지되고 관습행법 금지된다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볼 명확성 원칙이 왜 나와? 이게 법률주의를 위반해서 포괄 위임 입법 금지를 위반해 가지고 법률에서 대강도 정하지 않고 아래로 전부 내려버리잖아요. 그럼 법률만 보면 내용이 불명확하지. 그래서 이 법률주의 위반, 즉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위반은 대부분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가 돼. 그래서 판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거 왜 뜬금없이 여기서 명확성 원칙이 갑자기 왜 나와? 뒤에서 나올 건데 이제 그렇게 궁금해하시지 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법률주의 위반은 대부분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포괄 위임 입법 금지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표현을 쓴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제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를 보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판례 봐요. 이게 뭐냐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런 데 보면요. 뇌물죄 있잖아요. 뇌물죄. 뇌물죄는 공무원만이 범할 수 있거든요. 공무원이 돈을 받아 먹어야 뇌물죄지 공무원도 아닌 제가 받아 먹으면 뇌물죄가 아니야.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이건 명확한데 공무원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뭔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공무원은 아니거든, 신분이. 근데 굉장히 공적인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뇌물 받아 먹으면 공무원처럼 처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야. 이건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기업, 그러니까 그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처럼 보는 사람의 범위를 쭉 적어 놓고 있는데 일부분을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지. 기획재정부 장관이면 여기 있잖아. 장관, 그죠? 이건 시행규칙 말고 또 무슨 고시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 이런 형식 중에 하나인 거니까 어쨌든 지금 장관이 하는 거야. 이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보아 뇌물죄 적용하는 뇌물죄를 적용하는 범위를 무슨 범위? 공기업의 범위. 공기업의 범위. 요게 지금 문제가 된 거야, 요게.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법에다 정해야 되지. 이 법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 봐서 일정한 정도의 일정한 공기업을 다니는 그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봐서 형법에서 뇌물죄를 적용하도록 한다라고 하고 그 밑에 공기업의 리스트를 쭉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뭐 한국주택공사 뭐 쭉 써야 될 거 아니겠어? 그런데 공기업이 계속 바뀌잖아. 이등 공기업이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뭐 계속 바꾸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매번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 공기업의 종류는 누가 정하라고?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리고 그 고시에 보면 무슨 공기업 리스트가 쫙 있어. 30몇 개가 있어. 뭐 대한 무슨 공사 쫙 있단 말이야.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어떤 공기업 직원이 법률 조항만 보고 야, 내가 받아먹으면 뇌물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법조문을 봐야지 하고 법률을 봤더니 우리 회사가 내가 다니는 공기업이 뇌물죄에 적용받는 공기업인지 아닌지가 이 법률 조항에 보면 안 나오네. 안 나오고 이거를 봐야 되네. 규칙을 여기 그 장관이 정한 고시를 봐야 되네. 야, 이거 포괄위임법 금지네. 금지원칙 위반이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는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야. 괜찮다는 거거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왜 그러냐?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그냥 대놓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임직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전체 뭐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기업으로서 얘가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법률 조항만 보고도 우리 회사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이지, 임직원 50명 넘지, 그 다음에 우리 전체 매출액이 85% 이상 맞네. 그럼 우리 회사가 여기 내가 다니고 있는 공기업이 뇌물죄 적용되는 공기업이 되겠네라는 거를 법 조항만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이 판례는 여기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런 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뭐 시험 문제, 뭐 공기업 이러이러한 공기업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어야 하는 이런 거 안 물어보는데 이런 걸 알고 있으면 기억이 잘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것 하나 볼까요? 결혼중개업법.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참 수치스러운 얘기인데 신부를 수입해 왔죠. 베트남 같은 데서 막 신부를 수입해 오잖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신부를 수입해 와서 매치가 되면
농촌총각이랑 결혼이 돼가지고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면 얘는 무조건 돈을 받는 거야, 양쪽에서. 얘는 무조건 매치를 시켜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난 지 3일 만에 혼인신고가 돼요. 이 판결문에 그런 말이 나와. 지금 결혼시장의 현실이 사람 얼굴 보고 그냥 도장 찍고 혼인신고 하는 거야. 얘가 가운데서 막 그렇게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안 되겠다고 해서 이게 이제 양쪽 간에 서로 간에 적어도 신상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신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상 정보를 제공을 해서 좀 신중하게 봐야지. 나 봤더니 그 베트남 신부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 될 사람이 전과 12범인데 그것도 모르고 도장 찍고 결혼하는 거야. 이게 안 되겠으니까 무슨 뭐 전과니 이런 거 알려주라고 해가지고 신상 정보를 제공하라. 여기 법에 쓰여 있어. 신상 정보를 제공하라고만 돼 있고 신상 정보 제공 안 하면 처벌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상 정보를 만나기 전에 제공하라는 거는 시행령에 들어가 있어, 밑에. 요거 위법이냐 이거예요. 재형법 정지 위반이냐. 그런데 이거 신상 정보 제공 왜 하라는 거예요?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서로 신상 정보 교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 조항 자체만 보고도 만남 이전에 줘야 될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쭉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들도 그냥 쭉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8번 하나 볼까요? 16페이지 8번.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사 석유 제품의 생산 판매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사 석유 제품의 생산 판매 처벌한다. 요거만 보고 내가 팔려고 하는 것이 유사 석유 제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네. 이거 포괄입법 금지 원칙에 반했네. 재형법 정지 위반이네.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야. 이건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상황 이런 거 보면 옛날에 한동안 그 유사 휘발유 많이 팔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느 정도가 돼야 유사 휘발유라는 거 자동차에 넣어가지고 시동 걸리고 갈 수 있을 정도, 이런 정도라는 건 이 법조문만 보고도 알 수 있어. 유사석유 제품이라는 거는. 그래서 요거는 괜찮다고 한 그런 사안입니다. 판례는 항상 그 법원의 판사들이고 누구 간에 재판을 할 때는 이론서를 옆에 갖다 놓고 결론을 열어둔 채로 이 이론에 맞춰서 하나씩 맞춰 나가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됐네. 그럼 결론이 이렇게 나야 되겠네. 이렇게 판결하지 않아요. 언제나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그 재판이야. 저 뒤에서는 피해자 부모가 우리 아들 죽었는데 억울하다 막 울고 있고 이런 게 재판의 현장이거든. 그러니까 재판부는 언제나 지금 이 구체적인 이 재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한가만을 고민하지 이론에 따라서 뭐를 하다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도 나고 저렇게도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판례 공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판례 공부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거의 비슷해 보이는 사건인데 아니 이거는 결론이 이렇고 이건 결론이 이래. 근데 그걸 아까 말했듯이 1심부터 다 따져보면 이건 좀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거라서 판례가 자꾸 사실 판례를 시험에 내면 결국 암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꾸역꾸역 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현실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이 현실을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 그냥. 자, 그 다음에 판례 정리 여기 3번 보세요. 판례 정리 저기 16페이지죠. 중간에. 자, 이제 원래 위임의 근거가 없었어. 위임의 여기 법에 뭐 시행령으로 정하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위임에 없이 그냥 이렇게 정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 잘못됐다 이거 위임의 근거 규정을 두자 해서 법률을 개정해서 자 명령으로 위임한다 이렇게 조항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유효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부터 위임에 여기 근거가 있어가지고 시행령으로 정하라 이렇게 법에 쓰여 있었어. 그래서 잘 가고 있었는데 법률이 개정돼가지고 그 조항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그때부터는 이 시행령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여기 또 법규명령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냥 법규명령은 이거를 통칭해서 법규명령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해도 돼요. 조금 복잡한 논의가 있지만 그건 행정법에서 나오는 얘기고 우리 시험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이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인 시행령, 장관이 하는 부령인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통칭해가지고 법규명령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습형법의 금지죠. 이제 관습법은 금지가 된다. 새로운 구속요건을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형벌과 보완처분을 가중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관습법으로. 법조문에 없는데 관습법에 따라 처벌 있을 수 없다. 근데 관습법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야.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요건 암기하세요. 수리방해죄 수리권의 근거 둘째 줄입니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보호증인 지위, 위법성의 판단, 20조의 사회상교,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원인 요거 수, 보, 상, 배 이 정도 하면 되겠어요. 위법성의 판단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수리방해죄 수리권의 근거 수,
부진정 무작위범의 보직인지위 보, 사회상규 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원인 배, 이런 정도는 간접적으로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법상의 개념이 민법, 행정법 등 다른 법률에 의존하고 그 다른 법률이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할 경우에도 관습법은 간접적으로 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이건 뭔 소리냐면 요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요거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관습 형법은 금지돼요. 야, 너 이리 와, 너 처벌이야. 왜요? 너 이 동네 관습법을 위반했으니까 처벌이야. 이건 안 되는데 절도죄야. 절도죄가 문제가 됐어요. A가 있고 B가 있어. 이 사람 저지른 사람이 A야. A가 A 거 가져가면 절도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건 자기가 자기 거 가져갔는데 무슨 절도죄가 돼. A가 B 거를 가져갔으면 절도죄가 되죠. 타인의 재물이니까. 소유권이 A냐 B냐를 따지는 거는 뭐로 결정돼? 우리 형법조항 어딜 봐봐. 이런 경우에 물건의 소유권이 누가 있다고 어디 쓰여 있어. 이건 뭘 봐야 돼? 민법을 봐야 된다고. 민법을 아무리 봐도 A 건지 B 건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관습법이 있어. 민법엔 당연히 관습법이 허용됩니다. 형법이 안 되는 거지. 민법 관습법에 보니까 이게 A 거래. 민법 관습법에 보니까 이게 B 거래. 그러면 민법 관습법에 따라서 A 거면 절도죄가 안 될 거고 민법 관습법에 따를 때 B 거면 절도죄가 되겠죠. 요렇게 지금 간접적으로는 절도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이건 민법 관습법이지 형법 관습법이 아니잖아. 요런 거는 괜찮다는 거야. 요런 거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17페이지 동그라미 2번 유리한 관습법. 유리하게 적용하는 관습법도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같은 각종 조각사유에는 관습법을 근거로 이렇게 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 현실적으로는 잘 어렵죠. 이런 경우는 잘 없지. 이거를 만약에 함부로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 함부로. 관습법은 법전에 안 써 있잖아. 그죠? 써 있지가 않아. 근데 판사가 판결하면서 봐주고 싶어. 아, 정말 얘는 꼭 봐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법전에 보면 무슨 죄를 위반한 건 맞는데 내가 탁 보니까 관습법에 이런 경우는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되어 있다. 너는 관습법상 위법성은 조각사유로 무죄. 이렇게 판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안 되지 그럼. 그죠? 판사한테 그렇게 많은 권한을 주면 안 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관습법적 확장은 행위자에게 유리함으로 허용된다 하고 한 편부터 마지막까지는 괄호를 묶으셔도 돼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소급표 금지 원칙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